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언제나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사랑과 인내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강 가운데 귀한 박현수 총장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특강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가르침을 얻게 하시고 좋은 부모의 마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인지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특강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좀 목소리를 높여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입학 설명회를 대체하는 미래교육 특강 첫 번째 시간을 와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산돌자연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매주 마무리 예배 때 우리 외치는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저를. 산돌자연학교는 네,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돌자연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자, 이유를 아시는 분. 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하나님의 다음 세대인, 제가 그때 바로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아이들은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시는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신 그 어머님들도 계신데요. 학교에 대한 소개는 또 따로 만나서 이렇게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가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정말 우리 대안학교들, 우리 기독교 학교들이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현재 이런 모습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기독교 학교의 꿈을 그런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작년에 한번 모셨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다시 모시게 된 박현수, 지금은 제주레인 대학을 준비하고 계신 제주레인 대표님이시고, 그전에는 별무리 학교라고 기독교 대안학교, 기숙학교죠. 별무리 대안학교 금산에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셨던 박현수 교장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상정 공유보다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직접 또 소개를 해주시고 네네, 바로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죠? 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돌자연학교 오늘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도 한번 저희 선생님들이 여기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왔었고, 오늘 이렇게 작년 거의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쯤이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아침 비행기로 제주에서 출발해서 청량역에 가서 기차 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올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산돌자연학교 볼 때마다 좋은데, 오늘 주제는 그 미래의 대학과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여기는 충남 금산에 있는 별무리 학교이고요. 별무리 학교는 특이하게 우리나라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세운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2012년에 개교를 했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여기에 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몇 가지 그 비전으로 주신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별무리 학교를 세우고자 주셨던 마음의 출발점은 우리나라에 왜 기독교 학교가 없지? 라고 하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학교를 처음 이 비전을 받았을 때가 2002년이었는데 2002년도에 우리가 학교를 세우려고 했을 때 저희 다 공립학교 교사들이었거든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학교가 어디 없을까 해서 이제 좀 탐방을 쭉 하러 다녔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학교 하면 미션스쿨이거든요. 근데 미션스쿨은 잘 아는 것처럼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을 가르치면서 채플 시간이 있고 잘하면 뭐 성경 가르치는 시간 정도 있는 그런 학교를 미션스쿨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그런 학교들을 기독교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세우고 싶었던 기독교 학교는 그 네덜란드의 화려한 개혁주의 기독교 학교처럼 교육과정 자체가 그 기독교 정신으로 재구성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원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데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이런 학교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공립학교에 있었고 저희 교사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학생들 우리 학급에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을 근 30년 동안 해온 선교단체이긴 했지만 좀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르치는 거는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 일반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그 교회 가까운 교회에 가서 아이들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또 걔네들이 친구들 제자 훈련했을 때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참 잘 시키는 전문 선교단체인 건 맞는데 두 개가 이렇게 통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마음이 안 좋았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그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기독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의문점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들은 학교에서 보내고 저희들이 양육하는 시간은 토요일 하루인데 그리고 또 교회 가봤자 뭐 주일학교 잘하시는 것처럼 1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키우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가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할 만큼 그 가정의 그런 신앙교육의 그 틀이 잘 잡혀있냐 그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더욱더 학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에 있던 교사들이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철학을 준비하고 또 저희도 공립학교 교사이긴 하지만 기독교 교육은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독교 저희 공립학교 교사들이고 뭐 다 경력들이 10년 20년 들 교사들이 뭐 이걸 못하겠어? 우리가 신앙훈련 또 선교단체에서 한 10여 년 동안 훈련받았고 제자훈련도 다 훈련받았고 교사로서 이거 홍보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교육과정을 준비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교사들 준비가 다 됐을 때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좀 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셨던 땅이 금산에 있는 저 25,000평 산이었어요. 임야에 있는데 지금은 저렇게 마을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냥 산이었죠. 저 산을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을 하냐면 저 임야를 막 보고 다니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 제도를 하나 만드셨는데 법을 하나 만드신 거죠. 그게 무슨 제도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도시의 인구가 시골로 한 20가정, 30가정이 이주해 오면은 15억에서 20억, 많게는 30억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딱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 생기고 저희가 딱 하고 없어졌어요. 참 신기하죠? 너무나 신기하게 딱 이 타이밍에 이 제도가 생긴 거죠. 저희도 이걸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다가 우연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땅을 보러 다니다가 돈은 없고 땅은 구해야 되겠고 이러고 있을 때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공립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 우리 함께 시골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우리가 그러면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 교육도 살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그 기독교 학교를 여기 만들자. 그 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 34가정이 함께 내려간 겁니다.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함께 돈을 모아서 10억을 모아서 저 땅을 한 7억 정도에 사고 저렇게 마을을 조성하고 또 30억을 국가에서 다 들여서 해준 거예요. 저요. 집을 지어준 건 아니고요. 산을 개발해 준 거예요. 개인이 산을 개발 못 하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저 다 의제 처리를 해서 저를 개발해 주시고 도로, 통신 이런 거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기 개발이 되었고 저희는 저희 와서 선생님들은 각자 집을 짓고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학교에 기부를 해서 기부된 땅에다가 이제 학교들을 짓기 시작했던 거죠.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의 뜻을 모아주어서 시작한 학교가 별무리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별무리 학교는 책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여기서 개발한 기독교 교육의 모델을 공립학교의 교사들에게 보급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함께하는 선생님들 한 500여 분이 계신데 다 공립학교 교사들이거든요. 공립학교 교사들 중에 기독교사들이 각자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 교육 속에 녹여낼 것인가를 각자는 고민하고 있지만 각자가 고민하는 걸 실제로 적용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모여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것을 가르쳐드리고 보급해주면은 공립학교에서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브릿지 역할을 지금도 별무리 학교는 사명을 알고 합니다. 그래서 별무리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과 매우 흡사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해서 공립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그렇지만 아이들이 각자 부르신 소망대로 이걸 해나갈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해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저희들이 300명 정도가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300명입니다. 제 학생이 300명이 있으면은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각자의 시간표가 하고 학생들이 그 학업을 개설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개설하기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개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표가 같을 수가 없죠. 다 다른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이걸 저희는 그 학점제라고 하는 그 명명을 해서 이걸 구축을 쿼터별로 해서 구축을 했고 저희가 이거 2014년에 이걸 구축한 이후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국가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학점제를 한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 학점제 하는 것들을 교육부나 장학사들이 와서 연구해가고 시범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저희 학교가 이미 그 몇 년 동안 해왔던 구축해놨던 학점제 와서 연구해가고 국가교육과정에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연구해갔죠. 교수님들도 그렇고. 물론 똑같이 지금 국가가 이걸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국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일반 학교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틀로 이거를 좀 변형시켜가지고 지금 준비해서 2028년인가요? 2028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다 맞춤형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염려가 많이 되긴 합니다. 이게 그 정신이 참 중요한 건데 그게 외형만 도입을 하면은 오히려 더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여하튼 지금 이제 발표를 했고 준비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수능도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하나씩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죠. 이렇게 10년간 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이제 좀 공립학교 사표 내고 준비하고 그 과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짐작하실 테니까 얼마나 어려울지. 제가 그때 우리 후배들한테 같이 사표 낼 사람 손들어 했더니 사표를 안 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먹고 살. 근데 저희가 사표 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다 부부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먹여 살리고 남자들 사표 내고 해가지고 4명이 사표를 내고 이제 이걸 2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정은 그 전에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를 했고 실제 이제 이걸 뛰어들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2년간 이제 준비를 해서 세팅을 이제 끝내고 그리고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였죠. 그분들 월급도 못 줬어요, 사실은. 뭐 저도 뭐 당연하고. 그래서 첫해 저희가 뭐 2년 동안은 당연히 한 푼도 못 줬고요. 뭐 돈이 어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 해가지고 아내들이 먹여 살렸고. 그리고 개교하고도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학생들은 몇 명
저희가 첫 해 48명을 선발했고 저희는 한 학년은 정원이 48명인데 48명 뽑았는데 교사는 13명을 뽑았거든요. 왜냐면 48명이 이게 중학교다 보니까 과목 교사 다 있어야지 이게 없어서는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교사들이. 그래서 3년간만 버텨봐라. 3년간 버텨. 그래서 저희 3년 동안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공립학교에 5분의 1도 못 드린 거죠. 네, 공립학교 페이 받던 거에 5분의 1도 못 드렸지만 감사함으로 이렇게 버텨주셨죠. 그래서 3년간 고생하고 4년차부터 이제 월급을 드릴 수 있었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별물학교고 10년 동안 교장을 하면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죠. 너무너무 감사 학교가 다 성장할 수 있었고요. 8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별물학교를 떠나라. 떠날 때가 됐다. 학교가 이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컸고 이제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네 할 일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감달아가면 분명히 안 놔줄 것 같고 그러면 이걸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결단 내린 게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선교사로 나갔더라고요. 우리 이사회하고 학부모들과 교사들한테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선교사로 나가겠다는데 누가 붙이겠어요? 감히. 그렇죠? 딱 좋은 핑계예요. 이게 너무 좋은 핑계. 한국에 있으면은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방법은 선교사로 나가는 거다. 그래서 딱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을 때 그때 그 미얀마 선교사님이 주셨던 게 교장선생님 미얀마 선교사를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질이 안 되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은 지금 30년 동안 교직에서 그렇게 22년은 공립학교에서 10년은 별무리학교에서 32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는데 교장선생님이 더 잘하실 수 있는 일이 학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미얀마 친구들 보내줄 테니까 이 친구들을 키워가지고 거꾸로 미얀마로 보내주면 선교사님 10명, 심지어 100명의 몫을 얘네들이 해낼 겁니다. 그게 교장선생님이 해낼 수 있는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니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별무리학교 제가 해봤잖아요. 그때 뭣도 모르고 간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하나님 제가 교장선생님도 그러실걸요.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안 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 영역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저희 학교를 찾아오시는지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추방돼서 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신지 계속 저를 와서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틈만 나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교장선생님 대학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어느 날 그림까지 그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 하실 거예요. 그거는 선교사님께 말씀하신 거지 저한테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못하겠다고. 제가 6개월을 버틴 게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버틴다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여하튼 그냥 저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럼 저 미얀마 안 갑니다 하나님. 그럼 한국에서 이걸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갈 곳을 보여주십시오. 사표는 이미 냈고 별무리학교에도 사표를 냈어요. 저는 사표 내는 거 잘합니다. 한번 해보니까 사표 내는 거 쉽더라고요. 떠나는 게 쉬워요. 왜냐면 떠나는 거는 말없이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한테 저는 딱 떠나니까 이때 떠나니까 이제 선생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별무리학교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떠나도 워낙 선생님들이 잘 구조가 되었고요. 떠나도 걱정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는 거에 걱정이 안 됐고 그리고 떠나는 거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거고 그러면 제가 가는데 하나님 또 저는 그럼 빈손으로 갈 텐데 이번에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제 아내까지도 사표를 내라고 그랬거든요. 제 아내는 공립학교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은 이제 내가 이번에 갈 때는 당신도 사표를 내야 돼요. 저도 사표를 내고 이 사람도 사표 내고 둘 다 사표 내면 이제 못 먹고 살죠.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대한민국에 공무원 연금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또 아내가 먹여 살려요. 그 사람은 32년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저희가 애들이 3명인데 애들도 다 컸고 뭐 막내가 물론 대학생이긴 하지만
뭐 첫째, 둘째가 다 컸기 때문에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이 길을 제주에서 가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거는 굶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참 좋은 아버지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 고백을 하다 보면 한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데가 어디였냐면 그 청주에 한 그 뱀이라고 우리 국제 실업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기업인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그 대표가 저를 보자라고 해서 3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딱 들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그러면 제가 청주에 2,000평의 땅, 그분이 10,000평의 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2,000평 제일 그 10,000평 중에 제일 좋은 땅 위치가 제일 좋은 2,000평을 교장 선생님께 드릴 테니까 여기 학교를 세우십시오. 이 땅은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걸 줄 테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일 하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참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별무리학교를 세울 때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2,000평을 공짜로 주신다고? 참 하나님 제가 10년간 고생한 걸 드디어 알아봐 주시는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전 며칠 전에 사인하자고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 변하기 전에 사인을 해줄 테니까 이거 교장선생님께 넘길 테니까 사인하러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하러 이제 가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제주도에서 한 그 중보기도를 하시는 목사님과 몇 그룹들이 연락이 왔어요. 교장선생님 제주에 한번 오시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한번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와달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중국집에서 만났습니다. 짜장면 맛있는 거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일단 맛있게 먹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요지가 제주도로 오십시오. 제주도에 학교를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주도가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시이고 가정 이혼이 제일 높은 도시이고 가장 아픈 가정이 많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곳이지만 가장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4.3 사건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4.3 사건으로 10만 명이 죽었거든요. 이런 큰 아픔이 있는데 제주 땅인데 이 제주 땅에 와서 학교를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여기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하고 제가 하나님께 오는데 하나님이 그래 제주도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그 다다음날인가 우리 대표님한테 연락 만났죠. 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도장 딱 준비하시고 다 서류 준비하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 이제 사인만 하면 넘기겠습니다. 딱 가서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주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은 다른 뜻있는 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딱 갔는데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2,000평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포기하고 제주도 온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분명히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2,000평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포기하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시라고 해서 왔으니까 적어도 2,000평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은 없고 제가 사표를 내고 왔으니까 제가 그때 퇴직금 2,000몇만을 받아왔는데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저희도요. 제주도가 또 왜 이렇게 집세가 비싸요? 집세가 어떻게 하니까 이게 금방 퇴직금을 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땅을 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가 한 2,000평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커피숍에서 저희를 만나자는 거예요. 저희 부부를. 갔어요. 만났는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왜 제주로 오게 하셨는지 쭉 이야기 드리고 딱 들으시더니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2,000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0평도 아니야. 3,000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3,000평 중에 2,000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멋진 목사님 계시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당회에서 장로님이 반대해서 못 주겠다. 그래서 교회는 역시 장로님 파워가 제일 세구나라고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 파와 아무 필요가 없구나. 장로님 파가 최고구나. 그래서 못 주겠다고 해서 또 실망했죠. 막으신 거 하나님이. 근데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이전에도 어떤 분이, 이분은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이셨어요. 아주 돈 많은 회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정말 좋은 리조트가 있어요. 정말 탐난 리조트거든요. 100실이 300실이 되고 실내체육관과 수영장과 축구장과 어마어마한 그 부지를 저한테, 생면부지인 저한테, 제가 생면부지인 그분을 찾아갔어요. 무조건 천안에 본사가 있더라고요. 찾아가서 우리 뭐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일단 찾아간 거, 회장님 찾아가서 똑똑똑 해가지고, 회장님 제가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코로나기 때문에 다 그 운행이 안 되고 있을 때 여기가 너무 학교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제가 여기를 할 테니까 저희한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회장님이 얘기를 다 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교장 선생님이 정말 순진하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은 한 달에 1,000만 원만 내고 쓰라는 거예요. 여기를. 거기가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그거를 한 달에 1,000만 원 임대료만 내고 보증금도 없이, 보증금 1억인가? 보증금 1억을 내고 그거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최소한 10년은 계약해 주셔야 된다고요. 학교이기 때문에 1년하고 그만두면 안 된다니까 10년을 계약해 줄 수 있냐니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져. 그러고 이제 막 집사람 둘이 아내하고 기뻐서 막 와서 이제 계약서를 이제 막 쓰려고 이제 막 이제 계약서를 쓰기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상무님한테. 뭐 이렇게 자꾸만 밀어요. 그래서 뭘 보내서 보내고 막 보내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계약 변경하고 설계까지 다 했어요. 설계사무소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니까 학교로, 리조트니까 거기는 이제 학교로 그걸 변경한 신청을 해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 상무님 와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다 추진했는데 갑자기 왜 못 주겠냐니까 여튼 못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며칠 전에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쭉 진행하다가 며칠 전에 안 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엔 또 이기쁜 성교인 연관이라고 또 거기를 또 주시겠다고 해서 또 막 그것도 또 며칠 전에 안 주시겠다고 그러고 계속 이게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걸 자꾸 막으시죠? 그럼 하나님 그럼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 땅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별미학교 때처럼 저희들에게 땅을 주십시오. 한 3,000평에서 4,000평 정도의 땅을 주시면 여기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땅도 똑같은 거예요. 계약하겠다라고 해서 저기에서 하면은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또 계약하기로 해서 하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막힌 걸 2년 반 동안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자꾸만 이러시면 미얀마로 갑니다. 제주도를 떠납니다. 근데 정말 다 이제 땅도 포기하고 건물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함덕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제주에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 굉장히 아름다운 해수욕장이거든요. 그 해수욕장 근처에 11,000평 정도 되는 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 땅인데 저렇게 생긴 땅인데 11,000평, 저는 3,000평 정도만 주셔도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11,000평짜리 나왔는데 왜 저렴하게 나왔어요. 저렴해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제주도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저기 22억에 나온 거예요. 보통 그 제주도가 평당 뭐 100만 원 막 이러기 때문에 뭐 22억이면 200억 이러기 때문에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25억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뜻을 모은 분들에게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계약을 일단 하자. 일단 무조건 계약금 4억을 일단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 계약금이 마련되고 중도금이 마련되고 마지막 11월 20일 날 잔금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잔금까지 해서 이제 저 땅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땅이 지금
30가정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 하나님이 보내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오실 분은 30가정이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들을 함께 만들어갈 공동체가 여기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교가 세워지고 또 여기에 대학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10가정이 모였어요. 너무 신기하게 10가정이 모였고 지금 10가정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20일까지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20가정 정도 되면 여기는 제 별미랑 똑같아요. 여기는 근데 좀 땅이 비싸가지고 한 가정당 여기는 1억씩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땅을 같이 사고 자기 집 땅만 200평만 각자 쓰고 나머지 땅들은 학교에 기부해서 이렇게 학교 건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업체가 기독교 업체가 저희들이 이걸 보고 저희가 첫 번째 건물을 본인 회사가 여기다 짓겠습니다. 한 400평 정도,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건물을 저희가 여기 짓고 그 건물에 기숙사를 쓸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기숙사비를 내고 쓰는 거긴 하지만 여튼 우리가 이 건물을 지고 한동안 기숙사, 한동안 사무공간을 지어서 여기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돈 하나도 없지만 여튼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어디 학교에서 또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씩 오는 거예요. 저희는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냐면은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별미리학교 학부모님들 수없이 하고 우리 제자들 지금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랬거든요. 저희 처음에 학생들 모집할 때 건물도 없을 때 모집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모집을 한 거예요. 48명을 하나님 저희는 48명이 필요합니다. 48명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뭘 보고 이 학교를 보내줘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땅만 있는 거예요. 땅만 있는데 그때 원서를 내신 거거든요. 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일기 학부모를 생각할 때 정말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내셨어요? 제가 가끔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왜 내는지 그러신 분도 있고 뭐 쉬운 것 같다고 제가 저희들 만약 우리 지금 그 이성으로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 같다고 자녀가 걸린 문제인데 우리가 이걸 왜 냈지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뭐 하여튼간 각양각색으로 보냈죠. 여튼 48명이 다 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거기도 별명했거든.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원서 받으면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막 학교가 3월 1일 날 개교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개교하기 열흘 전인가 학교가 완공이 됐어요. 겨울 내내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완공되면서 본인들도 신기하다라고 그래요. 정말 저희들도 신기하고 여튼 그렇지만 학교가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 커왔거든요. 정말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고 한 명 한 명들이 잘 컸고 2기, 3기 아이들 들어온 아이들이 다 잘 자라왔거든요. 결국은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우셨나 생각하면은 하나님 키우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별무리 아이들을.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이 키우신 게 맞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선생님들조차도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셨구나. 마치 요셉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잖아요. 요셉이 보면은 그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다라고 그래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형통케 하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셉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게 형통한 건가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는 뭐라고 하시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사가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노예잖아요. 노예가 뭐가 형통된 거죠? 우리 옛날 그 시대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우리 설명하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노예인 요셉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뭐가 형통되니?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 형통케 됐다는 말이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근데 가만히 그걸 보면은 보세요. 그 뒤에 말들이 중요해요.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보디발이 집이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덕분에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이 복을 받 아니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거든요.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그 관원장이 복직을 해서 다시 벼슬로 가요. 이게 형통의 의미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의 복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 특히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느끼고 누린다는 거예요. 사회, 대학에 가서도 그러고 사회에 나서도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이 삶들을 그렇게 누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거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배워가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배우고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배워간다는 거예요. 이 존재감을 배운다는 건 축복입니다. 자랄 때. 우리가 스카이 대학을 가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은 굳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복을 나눠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오신지 저는 몰라요. 어떤 분은 막 미국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하여튼 이 이야기 전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전에 듣고 여기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고 계시고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별무리 마을 만들 때만 해도 우리 교사선교회 선생님들이 거기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정말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내에서 결단만 하고 오면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물론 결단하고 내려왔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근데 지금 하나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왔을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 이야기.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이라는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적 있잖아요. 이거 기독교 기업은 물론 아니지만 이 기업은 철학이 분명한 기업입니다. 여기는 문화가 분명해요.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회장님이거든요. 등산을 좋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옷을 만들고 자기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등산인들에게 바위에 올라가는데 그게 징이 부러진다거나 그러면 곧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그 핀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옆에 친구가 나도 하나 만들어줄래?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소문드는 사람이 나도 하나 만들어줘. 자꾸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만한 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목적도 아니야. 등산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좋아하는 거니까 등산을 가다 틈나면 그거 만들어서 그 주문 오면 그걸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걸 공장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또 옷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등산할 때 편하죠? 그런 옷을 만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 기업이 커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뭐 너무나 큰 기업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여전히 그런데 여기는 이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등산하기 위해서 등산하기 또는 서핑하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돈 벌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놀라는 거예요. 놀면서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저 바다든 네가 하고 싶은 산이든 그게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 훼손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야. 그럼 우리가 이 산을 한번 지켜보자. 자연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럼 우리의 수익금은 다 이 자연을 지키는 데 쓰자. 그래서 여기 모든 그것들을 그 목적 자체가 지구가 목적으로 있잖아요. 이 회사의 목적 자체는 이 이윤의 대부분을 이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 다니는 것이 아니야. 이 문화가 이 회사의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한 번 만들면 평생 쓸 수 있는 옷을 만들 거야. 그래서 한 번 만드는 거를 계속 수선해주고 이것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 이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이걸 사고 평생 입는 거죠. 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수선하면서 가치와 긍지를 가지고 이 물건을 사고 소유하고 이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점점 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학교가 가치를 지키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큰 힘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산돌 자연학교가 끊임없이 이렇게 가치를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육군연구소에서 지금 우리 21세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석을 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라는 걸 한 거예요. 초연결 사회이고 초융합 사회이고 초차원 사회이고 초지능 사회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화여대 윤정구 교수님이 그 초뷰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육군연구소에서는 뷰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 거예요. 뷰카가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다양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이미 다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교과서로 나오려면 그게 벌써 이론화되어지고 이론된 게 정리돼서 교과서로 나오는데 약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최신의 것들을 배운다고 하지만 이미 10년 전의 지식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미 죽은 지식인 거예요. 이미 이 지식을 배워봤자 기업에 가면 그 기업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해오는 경영학이든 무엇이든 어떤 기술이든 기업에서는 이미 쓸모가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야 돼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것들을 하는 거죠.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이 기업의 또는 고객의 그리고 이 지구의 필요들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배우면 이 필요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워낙 다양한 욕구들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욕구로 대체시킬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미래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10년쯤 지나면 약 70%가 사라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나 의사 될 거야, 변호사 될 거야 뭐 하고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 녀석은 지금 변호사인데 제가 가끔 우리 둘이 농담하면서 그래요. 올해 변호사가 됐는데 네가 없어질 직업 중에 첫 번째 직업을 네가 선택한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AI가 이 인간 변호사보다 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도 더 잘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변호사들이 뭐니까 기득권을 해가지고 지금 그 법을 못 만들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법만 만들면 변호사들 다 지금 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니 할 일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얘도 그걸 알더라고요. 맞아요 아빠. 실제로 아마 다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만 하고 다른 일 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부지런히 돈 벌어서 다른 거 가지고 준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로봇이 수술을 더 잘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AI가 더 분석을 더 잘하고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분석해서 이게 어떤 병명인지 가장 알맞은 수술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로봇을 투입시켜가지고 수술하는 시대가 지금 곧 온다는 거죠. 지금 뭐 너도나도 지금 의대 가기도 전화리를 치고 있지만
뭐 당분간은 가겠죠. 제가 이걸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좀 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그 시기를 더 빨리 앞당겼다는 거예요. 이 속도를 더 빨리 지금 앞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 심각성은 지금 사실은 수면 밑에서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어 그렇지 심각한 지금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각자가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가 되고 이 기계와 소통해야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을지 길을 잃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점점점 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나? 아니면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걸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점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는 종교조차도 점점 그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라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점점 길을 잃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고요. 모호성이 증대된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융합되어서 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할까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하고 이게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시대에 가장 살아남을 수 있고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거든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의 감정을 읽을 줄 알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그 감정을 가지고 친구들과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아이가 결국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도 될 것이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건강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힘이 점점점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참 아이러니하죠. 시대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거꾸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인간이 더 필요해지고 있냐면 감정이 건강한 아이들 그게 더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이 시대를 움직여갈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약해질 거거든요. 근데 이 힘을 어디서도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도 교회도 점점 이걸 키울 수 있는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을 키워낼 수 있는 공동체라든지 이걸 키워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사실은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을 키우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육도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되고요. 학교든 교회든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면은 사실은 희망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사람과 소통하려면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필요를 볼 줄 아는 그 눈이 필요해요. 이거는 글쎄요. 그걸 제일 잘해주려면 사실 부모님이 잘해주시면 돼요. 부부가 그 소통을 잘하시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소통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느끼게 해주면 되고 그걸 보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두 번째로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엄마 아빠가 실제로 말과 언행이 일치되어서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 가서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에게는 더 이상 교육 안 해도 아이들은 다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를 보니까 그래요. 세 명 다 저희 부부가 너무 바빠서 우리 아이들 우리가 못 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선교단체 간사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거의 4일에서 5일을 양육하러 다녔거든요. 캠퍼스 양육하러 가고 교회 양육하러 가고 또 제가 전도한 사람들 양육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4일에서 5일은 복음 전하거나 양육하거나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우리 애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키워주셨어요. 우리 3명.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키워주지 않고.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도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엄마 아빠를 존경해요. 엄마 아빠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그게 감사해요. 지금도. 결국 자녀들은 하나님 키우신다는 걸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불안하죠. 아이고 집에만 오면 한심하잖아요. 우리 그 아내가 우리 첫째는 학교 생기기 전에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 별물 학교를 못 다녔고 둘째가 별물이 1기고 셋째가 별물이 5기였는데 그 1기로 들어간 우리 둘째 딸을 보면 우리 아내 학교 갔다 오잖아요. 우린 기숙학교 있으니까 주말에만 온단 말이에요. 주말에만 오면 애가 행동하는 걸 보면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따지는 거죠. 제가 교장이었으니까 여보 당신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제가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해는 그 꼬락선이를 한번 봐라. 저게 진짜 별문이 학교의 지민이야. 그런 걸 저보고 한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교 개교하고 그러냐.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교육은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당신도 교사에서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중학교는 중학교하고 틀리거든요. 중1, 중2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못해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 우리 부모님들 늘 저한테 하시는데 교장선생님 그런데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기니까. 그런데 울타리만 되어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얘가 숨 쉴 수 있는 울타리만 되어주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저와 선생님들이 생명 걸고 얘네들을 키우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지금 모습은 부족한 것 같고 못마땅하지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한참 이제 한동안을 그러더니 저한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좋아 그러면 우리 둘째 셋째는 별미학교 보냈으니까 이 아이는 당신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아이 둘은 당신이 키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키울게. 그래서 자녀 양육권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근데 감사해요. 근데 지금 걔 잘 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도에 있는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대학원 가려고 직장 생활하고 대학원을 얘는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사회일수록 어떤 힘을 키워줘야 되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그 루트를 따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다른 사람, 쟤는 친구 애들은 저렇게 보내고 있고 친구 애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이게 늘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이거든요. 이 불안감의 싸움이 학부모님들이 4명과의 싸움이거든요. 왜냐면 주변이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진짜 일내는 애들이 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대학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원래는 제가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에 거기가 창업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기업가 정신을 키워서 창업할 수 있는 데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웃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학교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몬드라곤에 그 대학이 있어서 그럼 저 학교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그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대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을 한 2년 반 동안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9월에 개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학생들도 보시면 지금 벌써 10명이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참 신기해요. 내가 걔네들 중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심지어는 그 공주대를 다니는 녀석인데 2학년을 다니다가 저 이 학교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자퇴하고 여기 오겠다라고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졸업했는데 한 번 더 다니겠다라고 원서를 낸 애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뭐 저기 미국의 칼빈대에 다니다가 이 학교 오고 싶다고 그때는 근데 학교가 지금 없어요. 학교가 없는데 오겠다고 했는데 이 10명이 면접을 끝냈어요. 저희가 하나님은 45명을 저희는 이번에도 뽑을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학교에 저희가 2년 전에 우리는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커야지만 아이들이 기업가가 됐을 때 진짜 살아있는 기업가가 되고 세상의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은데 기독교 교육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니네들이 갖고 있는 교육과정은 너무 좋다. 그렇지만 이 교육과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이거를 이미 체험을 했고 이렇게 키워야지만 아이들이 잘 키운다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키울 테니 너희들이 이걸 허가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거를 과정을 준비할 거고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는 안 할 거다. 근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도 신부님이 세운 학교이긴 하거든요. 하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2년 동안을 준비해서 대학 과정을 준비해서 그렇게 개교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 대학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고요. 저희는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안 할 거면은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학위 과정 포기하고 우리가 준비해온 이 과정을 가지고 교육 과정은 다 준비가 끝났거든요. 저희가 이미 세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학위를 포기하고 우리는 비학위 과정으로 기간은 4년이 아니라 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는 이런 아이를 키울 거다. 그래서 이런 기업가를 키울 거고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꿔갈 거다.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이렇게 해왔던 준비를 했던 게 너무 아프고 우리 코치들도 너무 마음이 아파했고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그 스페인 대학에다가 제가 메일을 보냈거든요. 너희들이 이것들을 허락해주면 할 거고 너희들이 노하면 우리는 포기하겠다. 그리고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비전대로 우리는 그냥 대한대학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해놓고 그 답이 목요일 날까지 올 거거든요. 뭐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요. 거기 기독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상관없어요 지금. 근데 저희가 한번 보세요. 프랑스에 지금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학교입니다. 에콜 40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에콜 40이라고 하는 대한대학입니다. 여기는 교수도 없고 교재도 없고 학비도 없고 학위도 없어요. 그 대학은 아니죠 사실은요. 네. 근데 창업 대학입니다. IT 창업을 할 수 있는 IT 전문가들 키우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지금 10년 됐거든요. 10년 만에 지금 프랑스를 바꾸고 있어요. 프랑스가 지금 문화로 먹고 사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더 이상 문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프랑스가 지금 국가적인 변신을 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지금 10년 만에 너무나 지금 뭐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니까 아마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IT 혁신을 일으켜가면서 프랑스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학교를 배우러 가고 있거든요. 이 학교는 학위도 없어요. 교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배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설계했던 그 과정이 이런 설계거든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설계를 지금 우리가 2년간 동안 했던 거거든요. 우리 별무리 맞춤형 교육 과정의 설계 플러스 그 혁신 과정을 설계한 건데 이 학교는 IT 기반을 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IT 기반은 아니고 창업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그게 좀 다를 뿐이지 방식은 똑같아요. 교육하는 방식은 이렇게 키워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근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변화시켜가고 있거든요. 여기 아이콘 그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에 들어가서 엄청난 변화들을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내일 모레까지 그 문드라곤 대학에서 답을 안 주면 이 에콜 42와 같은 이런 대학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프랑스에 있는 그 테크 기업들이 모인 곳인데 약 10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모인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아까 그런 학교의 출신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얘네들이 아까 말한 다양성과 여기는 누가 교수가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이 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들끼리 배움을 하는 거고 선배가 배우게 하고 스스로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배움이 일어나면서 창업을 해가면서 이게 이제 지금 프랑스의 그 유니콘 기업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의 특징은 10여 년 전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 비판했죠. 저런 학교 무슨 아니 교수도 없고 아니 교재도 없고 학교 건물도 없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애들 키우겠다는 거야. 야 그게 무슨 학교냐? 그게 성공할 수 있겠어? 저런데 내 딸을 보내면은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니겠어? 사실 이게 우리들이 처음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별미학교가 갈 때도 그랬고 우리 제주에서 갈 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산돌도 아마 그렇게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산돌 같은 조그만 학교들 또는 이런 도전을 해가는 학교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은 저는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건 은연중에 배우는 겁니다. 그게 뭔가를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배워가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내면에서 생기는 힘이에요. 그 힘을 배워가면서 아이들이 커갈 때 이런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해가면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국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벤치마킹 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서울 40이라는 게 최근에 KBS에 방송됐었죠. 서울 40이 학교가 됐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이 실험학교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험학교들이 성공하려면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르셔도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려우면은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게 이상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그래 네가 어렵지. 엄마 아빠도 그걸 알겠어.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네가 해내는 게 그게 힘이야. 그걸 네가 지금 못 배우면 커서는 못 배워. 근데 지금 너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걸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거를 배워 나가야만 되는 거야. 때로는 하기 싫은 거지만 꼭 해야 될 일들 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엇인가 해내는 거야. 여러분 약물 치료라든지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사람들 치료하는 학교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들 도울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많은 걸 하게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약속만 하게 하거든요.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딱 그것도 스스로 정하게 해요. 나는 자기 스스로 난 9시에 일어나겠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9시에 일어나가 아니라 자기가 9시에 일어나겠다고 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만 지키게 해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그 9시에 일어나는 거 하나만 지키게 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해내는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훗날.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켜갈 때 어떤 것들에 그 교육시키는 큰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무엇인가 하나를 해내는 아이들은 다음 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릴 때 형성된 애와 형성 안 된 애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공립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을 가서도 그렇게 헤매고 있는지 압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에 스카이 대학 그 연구하는 재미있는 게 KBS인가? MBC인가?
KBS 아니면 MBC일 거예요. 공영방송 한번 했는데 연구 결과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교수님 한 분이 그걸 연구소장님이었죠. 연구했는데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EBS에서 한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봤을 텐데 어떤 연구였냐면 서울대 우리나라 수재 중에 수재들이 가는 학교잖아요. 근데 그 서울대 중에서도 A뿔 맞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B 맞는 애가 C, D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 중에서도 A뿔 맞는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얘네들은 서울대에 와서도 A뿔을 맞을까? 그래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A뿔 A 맞는 애들. 각 과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연구했어요. 공부법을 연구한 거예요. 관심 있으시죠? 그걸 터득하시면 자녀들이 A뿔을 맞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걔네들 공부법이 유사한 공부법이 있는 거예요. 애들마다 다. 그게 뭐였냐면 얘네들이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걸 다 받아 적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기가 놓쳤던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트 정리를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 달달달 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딱 나오면 그대로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A뿔이 딱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A뿔 맞은 애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애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얘는 강의 시간에 질문을 너무 잘하는 애가 있었대요. 얘는 그 서울대에서 질문 왕이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로 모든 아이들이 하는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께 질문할 정도면은 얘가 스스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자기가 가서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것들에 대한 질문을 교수님께 해내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뭐 대답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걔는 성적이 B, C, D, C들 한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근데 얘는 공부를 엄청 하는 애예요. 근데 성적은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얘한테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얘네들이 이렇게 공부하더라. 알려준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진짜 얘가 걔네들이 하는 것처럼 교수님 강의를 받아 적고 녹음해가지고 그냥 푸시 하나 들고 다 외워서 진짜 적었더니 다음 학기 성적이 다 A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 A뿔이 나오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터득한 거죠. 그래서 걔한테 질문했어요. 나중에 너는 이렇게 A뿔 받고 나서 행복하니?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A뿔 맞아서 기분은 좋았는데 공부가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온 거는 좋았는데 공부한 의미는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A뿔 맞은 애들한테 또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질문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A뿔 맞으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저희는 그 시험 딱 끝나고 나면 그 학기에 배운 거 기억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는 애가. 근데 다음 학기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한 학기 지나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2년 동안 공부한 게 자기한테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4년간 공부하면 나는 경영학 공부했는데 나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A뿔이라고 하는 성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데서 그 실험을 어디 가서 했냐면 이게 스탠퍼드 프린스 대학인가요? 프린스 대학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프린스 대학인가 스탠퍼드 대학인가 꽤 유명한 그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이분이 거기 가서 교환고시로 가게 돼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실험을 한 거예요. 걔네들한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수업 시간에 교수님 강의할 때 적니? 적는 애가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한 30%도 안 되더라고요. 받아 적는 애들. 그럼 너희들 뭘 적니?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 적니? 교수님이 강의한 걸 내가 왜 적어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나의 생각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게 맞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적는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럼 너는 솔직히 말해달라. 시험 볼 때도
네 생각을 정리해? 아니면 교수님이 들었던 강의를 정리해? 왜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 성적 잘 나오니? 내가 생각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교육과 한국 대학 교육의 차이점입니다. 결론. 우리 스카이 대학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암담하더라고요.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대학 나온 친구들 또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 지식들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모든 대학 교수들이나 교육을 전공한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초중등 교육이든 대학 교육은 교육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초중등 교육이든 대학 교육. 그걸 교수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겁니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사고 구조로 접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Same space, same speed, same subject. 이게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교실에 모아놓고 수학이랑 똑같은 과목을 평균치 딱 정해가지고 요 정도가 평균이야 그러면 평균치 애들이 따라올 것을 수업 설계를 해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죠? 고등학교 딱 가면 수업 시간 딱 시작하면은 수업 시작하고 10분 이내에 어떤 현상이 생기죠? 3분의 2가 다 엎드리죠. 다 엎드려 자요. 10분 견뎌준 것만 해도 참 고마운 거예요. 다 엎드려 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미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이미 1년 전에 다 배운 내용이야. 학원에서. 내가 이미 다 배웠는데 선생님이 저 얘기를 하고 있어.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엎드려 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미 다 선행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엎드려 자고 이따 학원 가서 또 선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자는 게 더 이득이야. 지금 자놔야지 학원 가서 또 선행학습을 할 테니까. 4등급 이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뭔 소린지를 몰라. 저게 무슨 수학을 말하는데 한국말인데 한국말처럼 안 들려. 우리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얘가 아빠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나는 우리 별미학기는 아까 수업을 자기가 설계해서 수업 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수학을 난 6시간 듣고 싶으면 6시간 들을 수 있고 3시간 듣고 싶으면 3시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한 번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요번 컷에 수학을 6시간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미적분부터 시작해 다 듣겠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얘가 그러는데 근데 아빠 나는 딱 요때까지만 듣고 딱 요걸로 끝이야. 요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들을 거거든요. 진짜 듣더라고요. 물론 성적은 잘 안 나왔죠. 근데 만족해 하더라고요. 걔는 성적이 목적이 아니야. 내가 수학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왜 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웠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공부하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라는 걸 드디어 알았다라는 거. 얘는 음악 전공이 하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건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과목이구나. 다음 쿼터부터는 이 수학을 안 들어도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얘는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 다음부터는 수학 단 1시간도 안 들어. 검정고 씨는 이미 합격해놨으니까 못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 영어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전공도 그렇게 음악하고 영어 전공으로 갖고 그렇게 찾아가서 지금 길도 그렇게 찾아가고 있거든요. 걔는 지금 대학원은 국제관계학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거긴 다 영어로 수업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뭐 국제단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들의 길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모든 애들에게 이렇게 하려면은 따라오지 못한 애들은 누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 2, 3등 아이들은 그럼 편안할까요? 걔네들은 늘 경쟁에 마음 졸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 치고 올라면 나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게 되죠. 저희 코치로 지금 함께 준비하는 친구는 서울대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는 서울대 나오면 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대에 들어가면 인생이 다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딱 한 달만 좋더군요.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하나도 저희가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보장되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내가 서울대에서 성적을 잘 맞으면은 되겠지.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 됐는데 역시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고 그것도 내가 길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대학원을 가면은 그러면 뭔가 이 길이 있나? 대학원을 갔다는 거예요. 대학원 갔는데도 뭐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퇴하고 그 방황에서 아르헨티나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헤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쪽 회사를 갔는데 여기도 길이 아니요 저기도 길이 아니요 이렇게 헤매다가 저랑 합류가 2년 전에 이게 길이구나. 그래 자기다움을 찾아가지 않고는 길이 없다. 근데 여기는 자기다움을 키우려고 하는 학교네. 얘도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이걸 통해서 인생의 길을 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헤매온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이제부터. 그래서 걔가 그 친구가 걔는 아니고 30몇 살이니까 그 친구와 함께 이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잖아요. 어제는 물만난 재미 좀 너무나 지금 아주 너무 행복하게 이걸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뭐 이 대한대학에 와서도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켜갈 이유를 찾은 거죠.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음성을 못 들으면요 서울대 아니다 몰라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의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개의 진로에 맞춰서 그리고 개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속도를 다 다르게 방향도 다르게 그리고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게 시스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구도 루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주인공인 겁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저희 별미라이께서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주인공이고 어느 누구도 루저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경쟁심을 못 배우면 그렇지 않아요. 같이 협력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에게 더 이걸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아까 보기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코딩도 스스로 공부하고 더 전문적으로 깊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선생님이 공부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그 힘이 내면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강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업 프로젝트입니다. 비행. 그래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는 고등학교까지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약간 성격은 다른 겁니다. 이제 기업, 그걸 자기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기업으로 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해가요. 이 프로젝트를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다 보면 어떤 한계를 느끼냐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그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 교육은 교수들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막 이걸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무것도 된 게 없으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객을 만나고 기업을 만나고 상품을 직접 기획해서 팔아봤기 때문에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가 딱 답이 나오고 어떤 것 때문에 안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한계가 금방 느껴지거든요. 자본도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가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고 나면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들이 공부해야 될 서적들을 책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요. 이렇게 해서 개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자기주도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혼자 이걸 해내는 겁니다. 필요가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난 걸 가지고 코치들과 코칭을 통해서 그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팀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15명이 함께 팀을 이루게 하는데요. 그 팀에 가서 각자가 가졌던 이 고민과
해결책과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론이죠. 이걸 개똥철학이라고도 상관없어요. 여튼 지 나름대로의 뭔가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 만든 걸 각자 나누는 겁니다. 그 개똥철학이 15개가 모이는 거예요. 그 개똥철학 중에 야 우리 다음 프로젝트는 네 개똥철학이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모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T학습을 통해서 이걸 T학습으로 승화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고객을 만나고 우리 여기 이제 각종 그 경영, 마케팅 이런 브랜드 이런 것들 배우거든요. 이런 공부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다시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들이 계속 개인 학습과 팀 학습을 이루게 하면서 점차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훈련을 시켜가는 거죠. 이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3학년쯤 되면 사실은 여기 저희들은 원래 4년으로 가면 이게 3학년 때까지 매출을 3억을 올리거든요. 팀별로. 매출을 못 올리면 졸업장을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야 돼. 졸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졸업하려면 올려야 돼. 그러면 지가 얼마나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얼마나 이게 어려운 과정일지 짐작이 되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해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피눈물 나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걸 여기서부터 알면서, 그런데 이게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근데 도토리 키재기끼리 함께 해봤자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전문가와 이게 연결이 돼야 되구나. 그럼 전문가와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구나. 사회는 참으로 냉혹하구나. 투자를 받으려면 저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투자해주지 않는구나. 이것들을 이 과정 속에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자기 기업, 뭐 주식회사를 세울 수도 있고요. 협동적으로 세울 수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기업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이제 시켜가는 과정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매우 복잡한 과정들이 여기 녹아 있거든요. 저는 나중에 제주도에서 그 고등학교도 이걸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이 그 창업과 이걸 저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교육을 기업가 정신을 할 수 있는 기독교 그 바탕을 통해서 나담을 찾아가면서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특허 훈련도 시킬 거고요. 다 시키려고요. 그래서 네가 먹고 살 거 네가 지금부터 준비해. 근데 그거는 너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여기서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돈이 의미 있게 쓰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너는 세상에게 말해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되는 거야. 그것들을 이제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더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거 훈련시켜야지만 얘네들이 대학에서 더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중학교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초반에는 고등학교를 할 거지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 대학 과정과 연계되어서 연계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팀으로 하게 하고 팀 학습을 하게 하고 개인이 학습하는 방법들을 이제 북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차들이고 훈련시켜가는 과정들을 겪어야 하고, 이걸 제가 뭐 지금 다 설명드려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문화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고요. 또 해외를 나갔다 오게 하고 1년에 한 4주에서 8주는 해외를 갔다 오게 하거든요. 그것들이 돌아와서 그것들을 이제 기업으로 연결시키는 훈련들을 시키는 건데요. 이런 훈련들을 이제 하게 하고, 평가도 뭐 집필 평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한 프로젝트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상호평가가 이루어지고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고 실제로 선배들한테 평가를 받으면서 다음 프로젝트에 이걸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해가면서 다시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는다는 과정입니다. 저희들과 저기 지금 박향기, 차민의 요 코치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전문 코치들 이제 언더독스라는 프로젝트 전문 기업인데 그 기업과 함께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능력 중에서 글 쓰는 훈련시키는 코치들이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기업을 하기 때문에 회계, 법, 그 실제로 주식회사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법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테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테크 기업,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들이 세무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업 대표들, 지금 다 기업가들이거든요. 기업가들과 함께 연결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죠.
이 중에 한 분, 이 정수현 대표가 엔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 사업을 하는 친구이거든요. 저기 한국에 나온 친구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저분이 아까 말한 저희 아까 그 부지에 저희가 그 본사를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그걸 제주로 옮겨오겠다 그래서 제주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뜻있는 분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저분 아무도 몰랐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2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연결돼 있고 너무 놀라운 건 최근에는 여기 서울에 벤처 대학원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만 하는 전문 대학원대학교인데 거기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연결,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연결돼가지고 이번에 그 서울에 있는 멘토들 그룹 거기도 한 20-30분 정도의 전문가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는 없지만 아까 우리 그 에콜 42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 땅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함께 키워가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것들을 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런 꿈들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올래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길이잖아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주에서 또 이런 일을 좀 준비해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동남아 아이들도 불러올 거고 우리 아이들이 오가면서 기업을 할 거거든요. 동남아와 한국 무역도 하고 또 걔네들과 함께 기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꿈들을 함께 해서 걔네들 스스로가 자기 공동체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이쪽 동남아 쪽에 있는 그쪽 나라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워가려고 하고 있고요. 걔들 100% 다 장학금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 후원할 기업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얘들을 4년 동안 또는 얘네들 3년 과정이면 얘네들이 졸업할 동안 얘네들이 그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댈 수 있는 기업 한 아이당 한 기업씩만 연결되면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남아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가고 한국 아이들도 장학금을 키울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저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요. 얘네들한테 다 투자를 해주고 대신 니네 회사 설립할 때 지분을 5%만 줘라. 망하면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그죠? 유니콘이 딱 하나만 나오면은 우리 학교 애들 한 20년은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니콘 기업 딱 하나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무료로 이 학교에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또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는 꿈을 꾸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꿈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꿈꾸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거죠. 우리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꿈꾸며 가는 거고 저는 우리 이 학교들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꿈꾸며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추격하시더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돌학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 교육 교장 선생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가는 그 길 위에 축복하여 주십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덕을 보고 세상이 복을 받고 이 아이들 때문에 세상이 잘 되는 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소서. 이 길을 선택하여 가는 모든 분들 위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열쇠들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우리 산돌 자연의 학교 위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시움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